워렌 버핏한테 그랬대요. 너 친구 데리고 와서 눈 빨리 쓸어. 그러면 이제 시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명한테 한 명치를 준대요. 그럼 이거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약서를 안 쓴 거예요. 계약서가 소중하구나. 누군가 밑에서 일하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나는 누군가한테 월급을 준 지언정 내가 월급 받는 일은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했대요. 자, 이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준 혹독한 자본가에 대한 기업가 정신에 대한 훈련이었어요. 근데 필립 피셔는 창업자 얼굴 보고 관상을 보고 그 사람의 미래 비전을 보고 그 사람과 그 조직에서 굴러가는 사람들의 문화를 느껴보고 얼마나 철두철미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일하는 방식도 들여다보고 종합적으로 가치평가를 해라 라는 거거든요. 내 계좌가 막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면 좋겠는데 그쵸. 도둑놈 심보예요. 자산의 스노우볼은 절대 혼자 돌아가지 않아요. 네 가지의 스노우볼이 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야 돼요. 워렌 버핏의 이론에다가 나름의 기술주 투자에 대한 저만의 생각을 그래도 저는 판매 단가와 네. 판매 개수 나오는 거 위주로 소재 부품 장비에만 투자를 하거든요. 저의 컴포트 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나오는 신약 개발이나 뭐 영화 투자 이런 건 안 하는 거예요. 모르겠으니까. 모조 다이아몬드를 통째로 소유하는 것보다 최상급 다이아몬드의 일부를 소유한 편이 낫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 너무 좋고요. 그래비티 벤처스의 정주용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의장님. 네. 의장님은 워렌 버핏 전문가다. 주식 투자 전문가 물론 여러 사업도 전문가지만 네. 워렌 버핏에 관해서 대한민국에 따라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알려지셨는데요. 네. 저희 웅달 책방에서도 공식 정기 스노볼 네. 웅달님하고 인터뷰하신 게 정말 네. 좋았다는 반응이 많았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워렌 버핏 전설의 투자자라는 신간 책이 네. 우리나라에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 네.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일단 제가 따끈따끈한 상태로 읽어봐서 되게 좋았고요. 네. 네. 이 책의 저자가 사실 워렌 버핏의 아들과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점심도 같이 먹고 네. 그랬대요. 근데 막상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친구의 아빠가 워렌 버핏이야라는 생각도 못했고 그 친구가 그렇게 돈이 많은 집의 자제분인지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워렌 버핏이 자녀들한테 돈을 많이 안 줬다는 거고 티가 안 난다. 실제로 돈을 별로 안 준대요. 아이들에게 검소함을 가르치다 보니까 진짜 자녀들도 나중에 성인이 돼서서야 우리가 집이 잘 사는구나를 나중에 알고 되게 평범한 집안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 저자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전문가고 강연자고 저자입니다. 기업가 정신을 수십 년을 연구하면서 이 기업가 정신을 대대로 발현시키고 성공시키고 기업가 정신으로 자산을 증식한 자본주의 역사상 최고의 인물이 누구냐? 워렌 버핏인데 본인이 나온 고등학교의 선배님이고 아들하고 클래스 같이 이제 학교를 다녔었고 그런 것들이 인연이 돼서 또 여러 차례 워렌 버핏을 찾아갔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내밀하게 퍼스널한 부분부터 깊이 있게 좀 정리를 잘 했어요. 우리들이 보통 접하는 워렌 버핏의 글들은 워렌 버핏이 직접 쓴 주주서한을 많이 읽어요. 그렇죠. 저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근데 수천 페이지 되거든요. 어려워요. 어렵고 워렌 버핏이 엄청 똑똑하잖아요. 글을 꽈요. 네, 본인은 웃기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유머를 읽어 나가려면 막 그리스 로마 신화도 알아야 되고 미국의 그런 문화를 알지 못하면 웃음이 안 나와요. 탈리먼거는 더 심해요. 그래요? 개그 포인트가 어디지? 알 수 없어요. 잘못하면 기분 나쁘고. 그런데 상당히 쉬워요. 이 책은 쉽게 해설을 해줬다. 그러니까 경영학 선생님이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운 어조로 워렌 버핏의 깊이 있는 투자가로서 뿐만 아니라 경영자, 기업가로서의 면모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여줬다. 그래서 한 권을 통해서 수많은 주주서한 수천 페이지의 어떤 워렌 버핏 저작을 다 읽어보지 않더라도 시계열적으로 또 각각의 다양한 앵글에서 워렌 버핏이라는 위대한 투자가, 위대한 사업가를 느껴볼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보통 워렌 버핏에 관한 책들은 투자 기법을 강조하는 책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책은 버핏과 주변 인물들의 기업가 정신을 중심에 두고 전개된다고 하는데요. 워렌 버핏의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저도 지금 투자를 20년 했거든요. 처음에
3년, 5년 차에는 그래프 봤어요. 저도 미수, 신용 다 해봤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좀 더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서야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빡빡한 어떤 그 서류들을 많이 보게 돼요. 한 10년 차까지는 재무 안에서 많이 돌았어요. 10년이 넘어가니까 관심 분야가 사업의 본질, 비즈니스 현장, 여기로 들어가게 되고, 더 들어가다 보니까 20년 차 되니까 뭐가 보이냐. 창업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기업가 정신, 윤리적인 태도,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책에 흐르는 내용은 워렌 버핏의 기업가 정신이 얼마나 청교도적이고 윤리적이고 철두철미한 원칙에 근거해서 원칙을 깨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거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으로 시작이 됐다.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조기 교육을 해줬냐? 결핍에서 시작됐다. 결핍이요? 네. 다들 워렌 버핏이 원래부터 돈이 많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좀 사는 집안에서 그냥 뭐 잘 불렸겠지. 집안이 나쁘진 않아요. 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동네에서 그래도 나름 규모 있는 슈퍼마켓? 그걸 상점을 운영하셨어요. 그러면 뭐 나쁠 건 없죠. 근데 워렌 버핏이 태어났을 때가 대공황이었어요. 1930년대 그 대공황. 대공황이니까 대공황 직후에 태어난 거예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사업이 너무 힘들잖아요. 다들 망할 때. 그래서 5살, 6살 돼 있는 워렌 버핏한테도 계속 일을 시켰대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할아버지가 구두쇠 같고 야박하고 손준데도 불구하고 일 많이 시켜놓고선 워렌 버핏한테 그랬대요. 너 친구 데리고 와서 눈 빨리 쓸어. 그러면 이제 시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명한테 1명치를 준대요. 이거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약서를 안 쓴 거예요. 계약서가 소중하구나. 누군가 밑에서 일하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나는 누군가한테 월급을 준지언정 내가 월급 받는 일은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했대요. 자, 이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준 혹독한 자본가에 대한 기업가 정신에 대한 훈련이었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당시엔 되게 싫었대요. 그렇죠. 책에 나오지만 나중에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는 웃으면서 그때 할아버지가 나를 강하게 키우셨지. 이렇게 한 거고, 사실 나중에 만나게 되지만 찰리 먼거도 그 식료품점에서 할아버지 밑에서 구두쇠 할아버지 밑에서 일을 했었어요. 알바생으로. 진짜요? 네, 그래서 알바생 동기입니다. 근데 서로는 몰랐대요.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그 동네에서도 짠돌이로 유명했던 거예요. 워렌 버핏이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이 근검하고 검소하고 이런 부분도 할아버지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기 교육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워드 버핏이죠. 책에 하워드 버핏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디에서도 사실 이 정도 깊이로 잘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워드 버핏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식으로 커리어 패스를 밟아갔는지, 국회의원 사선했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는데 사선 국회의원 하기 전에 되게 가난했었어요.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려웠어요. 가난해서 돈을 벌려고 자본 없이 돈 벌 수 있는 게 뭐냐? 증권 거래 중개인을 한 겁니다. 하다가 요게 좀 그래도 잘 하니까 근면선실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고 증권 중개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부를 이루려고 하는데, 하워드 버핏은 또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가서 연설하는 걸 좋아했던 거예요. 워렌 버핏도 강연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유명하지 않을 때부터 대학교 가서 본인이 스스로 가서 대학교 강연을 엄청 하고 다녔어요. 아버지 피가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진짜 그야말로 한쪽 방향으로 정치적 색채를 세게 드러내면서 강연을 하기 좋아했어요. 하원 의원을 4번을 연달아 하는 중견 의원이 됩니다. 정치가로서는 성공을 했죠.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승승장구를 할 때는 워렌 버핏도 상당히 좋은 교육을 받지만 아주 어렸을 때는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뭔가 돈을 벌 궁리를 했고, 그래서 어렸을 때 워렌 버핏이 가장 인상 깊게 읽고 거의 암기하다시피 한 책이 있었는데, 100만장자가 되는 1000가지 방법. 이게 제목이 돈 버는 아주 직접적인 제목. 이거 동심 파괴죠. 그쵸. 뭐 디즈니 만화 송단 봐요. 그죠. 누구는 막 이렇게 만화 보고, 요즘에는 아이들 게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10억 가장 빨리 버는 초등학교 6학년 막 10억 가장 빨리 버는 파이어족이 되는 1000가지 방법 이런 거죠. 그거를 그렇게 재밌게 봤다? 좀 이상한 아이가 아닌가. 그런데 비결이 또 있습니다. 하워드 버핏이 어느 정도 성공 가도를 가고 있을 때 10살 배기인 5학년, 6학년 워렌 버핏 손을 딱 잡고 월스트리트로 간 거예요.
원래 뉴욕에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골에서 뉴욕으로 가가지고 미리 약속을 잡은 거죠. 하워드 버핏이. 우리가 뉴욕을 갈 건데 골드만삭스, 당시 최고의 어떻게 보면 투자은행 증권사죠. 네. 골드만삭스 임원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30분만 시간을 내달라. 내가 사선 의원인데. 네. 그러니까 되는 거죠, 이게. 네. 뭐 당시에는 뭐 초선이었을 수 있고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30분만 만나줘. 덕담 좀 해줘. 그랬더니 사실 워렌 버핏이 기억하는 건 그분이 한 이야기는 기억을 못해요. 그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책에 나오죠. 시가, 위스키. 업무 시간에 그런 시가, 위스키를 즐길 수 있는 거는 성공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막 럭셔리한 공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10살 아이에게 그게 너무 동경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화려한 삶. 내가 할아버지 밑에서 저렇게 구박받고 이게 좋냐 저게 좋냐, 이 월스트리트에서 자본주의 핵심에서 뭔가를 한다는 게 엄청 기대되는 일이다. 이런 동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본가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거죠. 네. 어렸을 때부터. 네. 그래서 창업가 정신이 그런 식으로 펼쳐나가서 결국 중학교 돼서는 아예 대놓고 사업을 하죠. 대표적인 게 책에 나옵니다. 핀볼 기계를, 네. 핀볼 기계가 돈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새 거 사갖고 와서 하면 돈이 안 되잖아요. 네. 워렌 버핏은 위험을 지는 걸 싫어합니다. 남들이 버리는 네. 중고 핀볼 기계 고장난 거. 고장난 거. 네. 고장났으니까 버리죠. 그렇죠? 그럼 쌀 거 아니에요? 네. 쓸모가 없고 이거는 버리거나 그거를 거의 헐값에 수거를 해와요.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중학교에 수소문을 하는 거죠. 기계 좋아하는 친구 나와봐. 고용관계가 되는 거예요. 기계 좋아하는 친구한테 핀볼 기계를 보여주면서 이거 고쳐볼 수 있냐. 고치면 내가 얼마를 줄게. 그 친구는 이걸로 사업을 해서 얼마 벌지 관심이 없고 그렇죠. 고치는 비용을 주면 난 땡큐 하고 나서 고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친구를 어떻게 보면 기술자로 쓰고 계속 한 대, 두 대, 세 대 갖고 와서 수리를 하고,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놓을 공간에 임대료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워렌 버핏은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남자들이 많이 가는 30, 40대 아저씨들이 많이 가는 술 먹는 펍 네. 아니면 이발소 이런데 유휴 공간에다가 딱 이걸 갖다 놓겠으니 그 이발소 사장님, 펍 사장님하고 매출을 반반 뿜빠이 합시다. 그러면 본인은 네. 헐값에 가져와서 수리만 해, 수리 비용만 주면 되고 매출 나오는 건 반반 뿜빠이 하니까 아무런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순이익만 쌓이잖아요.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 네. 여러 대를 운용을 하면서 이 회사가 성장을 한 거예요. 아니 중학생인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심지어 이 회사를 전역하신 돈이 많으신 베테랑 그 군인분한테, 네. 그럼 그 군인분도 또 노후 자금 굴릴 어떻게 네. 보면 은퇴 자금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분 설득해서 그분한테 매각을 합니다. 회사를. 그러니까 대학도 가기 전에 중학생 때 M&A 엑시트를 한 엑시트 파이어족이 된 거죠. 고용도 하고 투자 어떤 계약을 해서 네. 자금도 쉐어하고 엑시트까지 하고. 네. 이분이 200조 원, 500조 원 굴려가지고 막 투자해서 성공한 거는 별로 와닿진 않는데, 네. 왜냐하면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 이 중학생 때의 이런 행보는 재능의 영역인가? 지금 제가 40대 후반이지만 저도 배우고 싶을 만큼 그렇게 치밀한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네.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투자가 워렌 버핏을 이해하기 전에 네. 엔터프르너, 사업가 워렌 버핏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진 다음에 투자가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기업가 정신이 있고 난 다음에 맞아. 투자자가 된 거다. 그래야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벽돌을 아래에 단단한 걸 쌓고 올라가야지 이해가 되는 거지. 갑자기 워렌 버핏처럼 수익을 내는 5가지 방법, 5분짜리 뭐 영상, 1분짜리 쇼츠 보고 나도 워렌 버핏처럼 되겠다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나는 워렌 버핏처럼 안 될까 고민하면 안 되고, 워렌 버핏은 중학교 때부터 사업을 한 거예요. 사업가 정신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투자가로서 좋은 기업을 찾을 수 있어요. 워렌 버핏은 어떤 사업을 또 했냐? 골프공을 모았어요. 골프공을 봐요. 네. 골프공이 돈이 되겠죠. 네. 근데 이것도 새 골프공 사와서 팔면은 뭐 마진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하면 골프공을 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골프장에 가면 연못에 사람들 안주서간, 예, 쳤는데 뭐 물에 들어갔어. 예, 그 골프공이 한가득 있는데 그거 귀찮아서 안 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밤에, 이건 살짝 그레이해요. 불법적인 영역이에요. 근데 그때는 워렌 버핏이 급했는지 네. 그거 불사하고 몰래 들어가서, 근데 자기가 물속에 들어가서 공을 가져오지도 않아요. 진짜요? 예.
그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노동을 싫어하거든요. 자기 손에 땀을 흘리는 걸 싫어해요. 네. 그래서 또 친구들한테 수소문한 거죠. 얘들아, 잠수 오래 할 수 있는 친구 나와봐. 내가 돈 줄게. 용돈 줄게. 했더니 이제 막 손 든 거죠. 그러면은 자, 이거 물안경하고 이거 좀 호스랑 챙겨와봐. 좀 긴히 들어가야 할 곳이 있어. 자, 들어가서 너가 많이 건져 올릴수록 내가 많이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100개, 200개를 회수를 했다. 그러면 요걸 12개를 묶어요. 네. 그래서 세척을 예쁘게 하고 12개 드리로 해서 예쁘게 포장을 하고 브랜딩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회사 이름 만들고 브랜드까지 만들어서 스티커 붙여가지고 배송. 신제품인 것처럼. 스마트 스토어 셀러처럼 신제품이라고 하진 않고 네. 그냥 깨끗한 그냥 공이다. 겉보기에는 뭐 좋아 보이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수익을 거의 이런 비용이나 여러 가지 다 감안하더라도 한 50-60% 이상의 마진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친구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업이 잘 되고 잘 팔려서 전국에 우리로 치면 공고를 낸 거예요. 이렇게 벼룩신문 이런 데다가 뭐 우리 중고장터 이런 데 공고하는 것처럼 연못에서 건져 올린 그 더러운 골프공을 100개 보내주시면 제가 얼마에 이거를 보답하겠습니다. 얼마 가격에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전국에서 많이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전국구 사업을 했었어요. 야, 그 정도였어요. 그 중학생, 고등학생. 근데 그거를 왜 중대났냐는 안 나오는데 아마도 좀 불법적인 게 있어서. 자기 건 아니니까 공이. 그렇죠. 그리고 그걸 정식으로 동의를 받고 들어가서 한 게 아니라 몰래 가서 캐오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계속하는 건 안 되죠. 기본은 뭐냐면 다시는 노동을 안 해요. 자본으로 비즈니스, 돈이 돌아가는 어떤 하나의 스노우볼? 요거를 통해서 자기는 선택과 어떤 비즈니스 구조만 짜놓고 그 안에 있는 행위자들이 요런 일을 하면 요렇게 보상을 해줄게 라는 약속 속에서 확정 마진을 얻는 그런 사업을 한 거죠. 이게 사실은 안전마진의 개념인데 나중에 투자할 때도 계속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을 최소화시키려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이건 뭐 사업 정도는 아닌데 취미 활동으로 돈 버는 게 있었어요. 취미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 사람이 좀 도박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그걸 안 하지만 어렸을 때는 되게 좋아해서 경마장을 잘 쫓아다녔대요. 경마장이요? 돈을 좋아하니까. 근데 경마장 가서도 자기가 막권 사고 하는 거는 좀 자기 습성에 안 맞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돈을 쓰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경마장에서 사람들이 경마하다가 1등 말에 안 됐으면은 바로 그냥 막권을 던져버리고 그 이후의 결과도 보지도 않고 술 먹으러 나가버린대요. 아저씨들 다혈질이니까 에이 1등 아니네. 던져버리고 좀 떨어진 막권들을 다 주워요. 그러면 1등 말이 어느 순간 자격 요건이 안 됐고 뭐 규칙을 어겼고 이래서 갑자기 2등 말이 1등이 될 때가 있대요. 그게 10번에 한 번이라도 자기는 들어간 비용이 빵이잖아요. 그쵸. 공짜로 주셨으니까. 네. 그래서 막권 줍기를 통해서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자기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말뛰는 것도. 네. 그래서 경마장을 자주 가다 보니까 경마의 어떤 핵심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마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경마 분석 레포트를 본인이 만들어가지고 뿌려서 그걸 또 팔아서 돈도 벌었어요. 주식시장으로 치면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 보고서를 뿌린 거죠. 이 사람은 돈 버는 쪽으로는 대학 들어가기 전부터 타고났어요. 근데 이걸 타고났으니까 우리가 범접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난 40살이니까 글렀어 이게 아니라 40살, 50살, 60살이라도 저 나이 때에 워렌 버핏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저 방식을 나는 지금도 모른다고? 라는 생각으로 배우려고 덤벼들어야 돼요. 워렌 버핏이 60에 가서 하는 얘기는 약간 기초가 없잖아요.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려요. 맞아. 실제로 저도 쇼츠 보다 보면 받는 듯한데 나는 못하겠어.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다 듣고 나면 맞는 말인데 저 얘기는 나도 하겠다. 맞아요. 딱 그 느낌. 뭐냐면 점점 숨기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커지니까 자기 자랑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10대 때는 그냥 과감하게 본인도 마구잡이로 시행착오를 하면서 도전을 해보는 건데 도전하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을 최소화하고 본인의 수익률은 극대화하고 본인의 노동은 최소화하고 시간과 노동력이 나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남들이 그 시간과 노동력을 쓰도록 만드는 자본가로서의 성공 요인을 정말 잘 갖췄다는 거죠. 이건 약간
본능의 영역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본능이고 영재적인 재능이었다고 하면 네. 우리는 후천적으로라도 그걸 배우면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 위에다가 투자자적인 역량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쌓아 나가야 되는 거죠. 위원장님, 그럼 워렌 버핏 이렇게 영상 보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S&P 500에 묻어두고 네. 어쨌든 신경 쓰지 말고 네. 몇 년 있다면 올라갈 거다. 네. 그거 들으면 야 저런 말 뭐 누구나 네. 하겠다 막 이렇게 무시하는데 네. 그 안에는 이게 들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거는 약간의 대중에 대한 무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이 투자를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개인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네. 그냥 S&P 500이나 하셔라. 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 그런 거죠. 이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네. 당신이 인내심과 장기적 안목과 그 헤드라인 뉴스에 막 그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것에 초연할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S&P 500에 투자를 해라라는 건데 지금 제가 준비한 장표가 하나 있습니다. 네. 맨 오른쪽에 아래에 미국의 위대함에 투자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네. S&P 500은 미국 주식을 골고루 담아두는 거죠. 그쵸. 네. 미국의 위대함에 투자한다라는 맥락에선 같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뭐 애매하면 그냥 S&P 500을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워렌 버핏이 자기가 투자할 때 S&P 500에 몰빵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동적으로 잘 꾸렸죠. 그건 이제 왼쪽에 나옵니다. 결국은 본인은 날로 먹는 이익을 좋아하거든요. 네. 공짜로 막번 죽기처럼 네.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 네. 그러면 내가 투자할 돈이 없다고 하면 돈을 꺼와야 되잖아요. 그쵸. 너무 싫은 거예요. 누구한테 이자를 주면서 돈을 빌려와서 투자를 한다?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돈이 없는데? 돈을 받으면서 빌려와서 투자한다가 좋은 거예요. 거의 뭐 도둑놈 싶어져. 세상에 그게 어딨어? 그쵸. 어딨어? 이자도 안 받고 빌려달라는 얘긴데. 라고 생각할 텐데 여기 있어요. 진짜요? 여기 있어요. 보시면은 보험사라는 보험 산업이라는 산업이 네. 희한합니다. 생명보험이라고 쳐요. 네. 나의 죽음에 대비한 그 리스크에 대한 내가 보험료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달 뭐 5만 원,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막 내요. 네. 언제 받을 거예요? 죽으면 그렇죠. 그쵸. 언제일지 늦겠죠. 그쵸. 20대 때 납부하기 시작하면 30년, 50년이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 70, 80까지 하니까. 길겠죠. 네, 보통은. 그죠? 그러면 보험사는 돈을 받으면서 돈이 계속 생겨요. 돈이 계속 생기죠. 그쵸. 생기죠? 그럼 보험사는 영업을 해서 보험 상품을 팔면 일단 현금이 들어오고 당장 이 사람한테 주지 않아요. 그쵸. 그죠? 그럼 일정 부분 수준에서 그래도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나갈 텐데 네. 일정 부분은 계속 현금이 쌓일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쌓여진 돈을 잘 굴려야 되겠죠. 워렌 버핏은 돈을 굴리는 거에는 도가 튼 사람이죠. 이 돈을 경쟁사 다른 보험사보다 더 잘 굴리면 이 돈이 빠르게 늘겠죠. 그쵸. 이 빠르게 느는 돈 때문에 이 보험사는 더 재무적으로 단단해지겠죠. 현금이 늘어나고 현금 보유가 많아서 신용도가 높아지고 우량한 보험사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 보험사의 우량함을 보고 더 많은 우량한 고객들이 오겠죠. 그래서 이 회사의 이익률과 영업이 더 좋아지겠죠. 그쵸.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사업적인 이익도 보고 신용도도 올라가고 공짜로 돌릴 수 있는 돈도 생기고 일석삼조, 4조, 5조가 되죠. 그리고 이 돈은 이자가 없는 돈이에요. 그죠. 고객이 보험료로 낸 돈이니까. 그래서 이 보험사를 내가 인수했다라고 하면 네. 보험사의 영업이익은 거꾸로 보면 마이너스 이자라는 거. 돈을 받으면서 돈을 빌려온 거예요. 그쵸. 그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고객이 예치한 돈을 불려서 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돌려주는 거니까. 보험사의 본질이 그거예요. 그래서 보험사가 금융업이잖아요. 금융업이죠. 네, 돈을 불리는 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워렌 버핏은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가냐고 물어보면요. 네. 보험 사업가라고 본인도 얘기합니다. 정말요? 네. 주식 투자자 아니에요? 아니, 일단은 보험 사업가에서 시작한 거예요. 보험 사업의 오너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버크셔 해더웨이 회장 되고 대주주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투자한 게 내셔널 인덴너티라는 보험사입니다. 거기서 말씀드린 공짜 돈, 네. 유휴돈, 놀고 있는 돈, 둥둥 떠 있는 돈, 그걸 영어로 플로트라고 하거든요.
그 플로트를 활용을 해서 시즈 캔디도 인수하고 코카콜라도 인수하고 한 거예요. 워렌 버핏의 자산의 스노우볼이 돌아가는데 네. 핵이 되는 거는 보험사입니다. 조기 나오죠. 가장 가운데 있는. 네. 그래서 그 보험사라는 단단한 눈덩이의 핵심에 눈을 붙이는 거죠. 네. 소비재, 코카콜라, 시즈캔디, 금융,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에너지 인프라, BNSF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돌아가죠. 공통점은 미국의 최고의 기업들이죠. 각 분야별로. 하나의 주제를 꼽아라라고 네. 하면 미국의 장기 번영에 베팅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보여주시는데 보면 네. 그러니까 바깥일수록 핵심이 아닌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애플은 샀다 팔았다 비중이 많아졌다 줄어졌다 하잖아요. 맞아요. 핵심이 아닌 거예요. 보험사는 절대 핵심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포트폴리오라고 안 해요. 투자 포트폴리오에 보험사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아니에요. 얘는 보험사가 주체예요. 네. 얘는 샀다 팔았다 하는 자산이 아니에요. 아니다. 얘가 사는 거예요. 얘가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험사를 운영하면서 여윳돈으로 많은 걸 투자하는 거지. 버크셔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보험사로서의 버크셔를 이해해야 되고, 네. 그러면 보험사의 본질은 이 유휴자금 플로트를 활용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의 플롯은 뭡니까? 나만의 플롯은 뭡니까? 나만의 보험사 같은 핵심. 네. 내가 보험사를 인수할 수 없어요 라고 하고 포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의장님 현실적으로 네. 대학교 졸업해서 취업 준비해가지고 네. 한 3천만 원 모았어요. 열심히. 제가 보험사를 인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말씀드릴게요. 그분 입장에서 플롯은 첫 번째 제일 쉬운 게 있어요. 이게 유휴 돈이잖아요. 빌려오지 않는 돈이에요. 네. 자, 먹는 걸 덜 먹어봐요. 절약을 하면 플롯이 생겨요. 둥둥 떠다니는 돈을 만드는 그죠? 예. 대신 배가 좀 고프죠. 그죠. 고기를 좀 덜 먹겠죠. 네. 두 번째, 술을 덜 마셔요. 유흥을 덜 해요. 네. 게임 아이템을 덜 사요. 예. 열심히 회사에서 워라밸 깨고 달려서 연봉을 남들보다 3년, 5년 더 앞서서 빠르게 연봉이 오르도록 해봐요. 그것도 안 되고 우리 회사는 막혀있다. 그러면은 사이드 잡을 찾아요. 주말에 저기 뭐 편의점이라도 해가지고 50만 원이라도. 중요해요. 50만 원, 100만 원 나만의 플롯을 찾으면 네. 그 유휴 현금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대놓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먹을 거 다 먹고 자가용도 몰고 다니시고 직장도 나름 안정적인 곳에 다니시면서 네. 제가 막 폭락장이 오면은 사면 된다라고 얘기하면 꼭 그럴 땐 돈이 없네요 이래요. 진짜 돈이 없을까요? 그리고 저는 물어봐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땐 한 5가지, 6가지, 7가지 돈이 나올 만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스타벅스 6,000원짜리,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하거든요. 이거 이디야 가면 되잖아. 아니면 믹스커피 먹어도 되잖아.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노력을 안 하고 나의 유휴 현금을 찾으려는 정말 절박한 노력을 안 한단 말이죠. 워렌 버핏 신문 3가지 돌렸어요. 신문은 너무 잘 돌려가지고 한때는 지역의 신문 배급 국장 업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이런 거예요. 워렌 버핏 그래서 달리기도 잘한대요. 열심히 뛰면서 효율적으로 한 방에 막 이렇게 이거를 돌릴 수 있는 것들을 궁리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워렌 버핏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워렌 버핏의 최근 10년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해요. 워렌 버핏의 10대, 20대, 30대 때를 공부를 해라. 그 고민들을 나의 삶 속에 대입을 시켜서 하면 조금 더 현실적이다. 치열하게 나만의 플롯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한때는 보험 전문 분석 라이센스도 따고 박사도 보험 쪽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아예 그냥 보험업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거기다가 살 붙이려고. 그렇죠. 예, 근데 살리먼거가 이제 말렸겠죠. 현명하지 않다. 요 정도면 됐다. 예, 적당하게 해서 우리는 자본 플레이를 해야지 이러면서 워렌 버핏은 되게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자신이 열정이 당한 곳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미친 듯이 집중해가지고 그냥 세계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의장님, 그럼 지금 방금 전에 되게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워렌 버핏에게서 우리가 제대로 인사이트를 얻어서 정말 단기간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최근 10년의 버핏의 말이나 행동은 들을 필요가 없고 예전 이 10대, 20대 초 이때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워렌 버핏 전설의 투자자 요번 책에 그 내용이 좀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에서 상당히 집중하는 게 워렌 버핏과 그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좀 인간관계도를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네. 좋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이 부분은 2부부터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저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부에서 이제 워렌 버핏의 유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책에서는 벤자민 그레이엄, 필립 피셔, 찰리 멍거 같은 사람들이 버핏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또 버핏도 많은 걸 배웠다고 하는데, 주변 인간 관계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거고요. 네. 상당히 소중한 장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실 거 같아요. 다 정리해야 되니까. 이 인간관계가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물론 아빠. 그냥 이제 DNA를 물려주신 진짜 아빠가 하워드 버핏이죠. 사선 의원. 근데 정신적인 아빠는 요 벤자민 그레이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 1.0. 워렌 버핏 1.0은 순전한 현명한 투자자의 저자인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의 근간에서 갑니다. 싸게 살아. 잔인무도하게 싸게 살아. 왜? 너를 지키려면. 너가 투자자로서 안 깨지려면 진짜 가차없이 싸게 살아. 그러면 정말 싼 주식은 PBR 0.5가 안 되는 주식은 문제가 뭐라도 하나씩 있겠죠. 그렇죠. 정상적인 회사라면 그게 아니겠죠. 애플이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주가가 떨어져도 막 이렇게 나락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면 거의 한계선에 있는 회사를 사서 턴어라운드 시켜서 몇 배를 먹든 아니면 그냥 망하게 냅두고 PBR 낮게 샀으니까 청산하더라도 이익이 되게 되라는 거거든요. 청산되더라도 먹을 게 조금이라도 있지. 그러면 청산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잔인무도하죠. 그쵸. 월가의 늑대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돈만 벌. 벤자민 그레이엄의 그 철학을 철두철미하게, 그러다가 찰리 멍거를 만나면서 이제 질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싼 주식을 더 싸게 사가지고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게 버전 1이었다고 하면 2.0 찰리 멍거 시대에 와서는 위대한 기업에 투자를. 위대해질 기업.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그레이엄식 가치 투자는 담배꽁초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1972년 이전의 버핏입니다. 그래서 그레이엄에 대한 내용이 책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레이엄이 무슨 사람이냐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뭐 출생 배경 유대인이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학문을 설립, 완전 천재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한 분야의 천재라고 하면 그레이엄은 여러 분야의 천재예요. 그리고 보험회사 가이코 워렌 버핏이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 회사의 50% 주주였고 회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로서 성공하고 저자로서 성공하고 또 춤도 잘 췄대요. 뭐 천재 중에 천재네. 그리고 기업도 인수해서 그 워렌 버핏이 탐내는 가이코라는 회사의 대주주이자 회장 역할을 했었으니 워렌 버핏이 얼마나 그걸 숭상했겠어요. 근데 이분은 PBR 1 이하에 그냥 빨리 투자하고 빨리 나와라. 이거예요. 치고 빠지기. 근데 찰리 멍거는 어떻습니까? 10년, 20년, 30년도 길지 않다. 계속 가져간다. 코카콜라 안 팔잖아요. 안 팔죠. 지금 언제까지 들고 있을지. 그런데 이게 뭐냐면 책 이름도 있죠. Good to Great. 위대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굿한 회사는 절대로 싸지가 않아요. 그렇죠. 좋으니까. 그래서 설명 뭐라고 하냐면 적정한 가격에, 싸지 않아도 좋으니까 적정한 가격에 사서 위대해지는 과정 속에서 이걸 수익을 내는 거다. 그것도 1년, 2년, 3년 치고 빠지기가 아니라 팔 거는 사질 마라. 안 팔 거를 사라. 안 팔 거를 사라. 그냥 매도 계획이 언제냐, 회수 계획이 언제냐, 없는 거예요. 얘는 너무 좋으니까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 이 회사와 이 창업가와 10년, 20년 함께 성장하겠다라는 다짐이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지금도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를 이름으로 들었지 여기까지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위대함의 여정에 오랜 기간을 함께 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30년을 들고 있는 거지, 그냥 묻어놓고 잊어버리고 그냥 돌아서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사고 있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단순 장투가 아니에요. 기업가 정신을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갔냐? 찰리 멍거는 또 누구한테 배웠냐면 필립 피셔한테 배운 거. 이 성장주의
가치 투자. 사실 가치 투자의 성장주를 융합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필립 피셔가 이걸 했습니다. 성장주에 가치 투자를 한다. 그러면 장기 성장하는 기업들의 속성은 무엇이냐? 파고 들어가 보면 재무부터 막 파고 딥하게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이 성장을 해야 돼. 그 창업가, 대표가. 젠슨 황. 네. 35년 차 지금 CEO잖아요. 그렇죠. 35년 전에 젠슨 황과 지금은 다른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창업한 지 20년 넘었잖아요. 초기와 지금하고 완전 다른 사람. 그 역경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진화하는 과정에서 함께 가설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가는 거다라는 게 필립 피셔의 재무만 봐서는 안 된다. 사람도 보고 기업 문화도 보고 모든 걸 두루두루 다 봐야 된다. 그걸 여기서는 스커틀 벗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 영국의 선원들이 네. 따뜻하게 불을 피워놓고 막 모여가지고 네. 이렇게 루머들을 서로 이렇게 그랬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각종 비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하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벤자민 그레이엄은 어땠냐면 숫자만 봤어요. 그렇죠. 재무제표 보고 이게 얼마 해가지고 딱 숫자로 딱 얘는 지금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맞아요. 심지어 그게 너무 철두철미해서 회사 방문도 하지 말라고 그래. 회사 방문하면 뭐하냐. 괜히 그거 현혹된다. 아, 마음 약해진다. 숫자만 봐라. 창업자 얼굴 보는 순간 현혹된다. 근데 필립 피셔는 창업자 얼굴 보고 관상을 보고 그 사람의 미래 비전을 보고 그 사람과 그 조직에서 굴러가는 사람들의 문화를 느껴보고 얼마나 철두철미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일하는 방식도 들여다보고 그리고 걔네들의 장기 플랜과 계획과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가치 평가를 해라 라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방식일지 몰라도 30년, 50년 전에는 상당히 도전적인 방식이었어요. 네. 자, 찰리 먼거는 그래서 벤자민 그레이엄에다가 필립 피셔를 융합을 시켜서 이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워렌 버핏에게 이식을 합니다. 워렌 버핏이 잘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찰리 먼거라는 형, 사실은 자기보다 돈이 훨씬 적은 형이에요. 워렌 버핏이 찰리 먼거를 모셔올 때가 워렌 버핏이 자산이 10배, 20배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셔오고 나서 계속 엄청나게 존대하거든요. 네. 항상 물어봐요. 내 의견이 이렇지만 찰리 먼거 형님의 의견은 뭐예요? 찰리 먼거가 항상 똑같은 말을 하죠. 추가할 게 없다. 그러다가 하나 추가하면 웃긴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유명한 어떤 티키타카인데 이 두 사람의 그 우정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지만 저는 멘토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찰리 먼거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는 가치관을 주입을 해서 네. 벤자민 그레이엄의 재무 지표에 몰입되어 있는 단편적인 그거를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줬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찰리 먼거 스스로도 진화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본인도 얘기해요. 본인이 과거에는 행동경제학, 네. 심리학 이런 것들을 공부 안 했을 때는 몰랐었는데 다양한 학문들을 융합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성장하는 걸 느껴. 그래서 그걸 생각의 도구의 툴이라고 얘기하고 연장 하나만 들고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망치 든 사람한테 모든 게 못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못이 있네? 이러면서. 내가 경제학자예요. 네. 그러면 다 경제학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경제학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심리학도 있고 뭐 다른 게 있거든요. 그쵸. 산업 분석도 있고 있는데 금리를 보는 사람은 금리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걸 엄청나게 비난을 합니다. 찰리 먼거는. 왜냐하면 뉴스에 나오는 많은 경제학자분들이나 막 이런 전문가분들이 자신의 분야 한 분야만 이렇게 송곳처럼 알면서 모든 걸 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그게 이제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주류 언론이 되잖아요. 근데 찰리 먼거는 인생이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다. 경제학도 배워야 되고 심리학도 배워야 되고 뇌과학도 배워야 되고 뭐 안 배워야 할 게 없다. 자기는 자기가 투자할 산업들 다 공부하고 수십 가지의 나의 생각의 연장의 도구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확장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도 BYD에 투자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워렌 버핏의 생각은 아닙니다. 네. 찰리 먼거 워렌 버핏 밑에서 일하던 네. 이제 그 리루라는 분이 들고 왔는데 찰리 먼거는 되게 좋게 생각했고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투자 의사결정이 된 것인데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선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방법론을 찰리 먼거가 또 워렌 버핏에게 이식을 해준 거죠.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또 비교를 해보면 워렌 버핏은 상당히 푸근한 이게 모두를 감싸주고 싫은 소리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워렌 버핏의 오류의 유형 중에 하나 가장 큰 오류의 유형은 싫은 소리를 안 해서
구렁텅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사람 좋아서. 네, 분명히 아닌 게 아닌데, 근데 아닌 상황에서 빨리 손절을 못 해요. 그래도 또 가보지 뭐. 이렇게 하다가 수렁텅이에 빠지는데, 찰리 먼건 분명히, 야, 이건 여기서부터 아니잖아. 하는데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 끊지 못하는 인간관계 때문에. 워렌 버핏은 상당히 그런 인간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찰리 먼건은 변호사잖아요. 네. 대대로 변호사예요. 아, 3대째. 냉정해요. 냉정하구나. 네. 바로 그냥 아니면 내용 증명 가고 이러는 건데, 그래서 악역을 자처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투수 역할 많이 하고,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은, 먼거 형, 이젠 가주세요. 그러면 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황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환상의 조합. 근데 워렌 버핏의 그런 따뜻한 포용적인 리더십이 없었으면 네. 미국 전역의 그 수많은 기업가들이 자기 회사를 매각하고 싶을 때 매각가를 반토막으로 낮춰서라도 워렌 버핏에 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매각가를 반토막으로 낮춰서 온다고요? 네. 왜 오죠? 실제 여기 보이는 로즈 블럼킨 여사도 네. 자신이 운영하는 미국 최고의 가구 유통회사 네브라스카 퍼니처 마트인가 하는데 그 회사를 매각할 때 월스트리트에서는 2배, 3배 가격을 쳐준다고 했답니다. 근데 굳이 워렌 버핏한테 와서 당신이라면 내가 내 회사를 맡길 수 있겠다. 워렌 버핏이 했던 얘기는 그런 겁니다. 이제 약간 엄마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엄마라 생각하고 당신의 아들처럼 아니 당신 아들보다 더 책임감 있게 이 브랜드와 이 기업의 문화를 지키겠다. 근데 워렌 버핏은 과거 수십 년 동안 그걸 지켜왔잖아요. 네. 레코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즈 블럼킨 여사가 그걸 감명을 받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워렌 버핏이 대주주가 되고 일부 지분을 남겨놨죠. 로즈 블럼킨 여사도. 그래서 경영을 계속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지분이 있었잖아요. 네. 실제로 워렌 버핏이 투자한 다음에 로즈 블럼킨 여사 자녀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엄마 너무 빡세게 일하고 힘듭니다. 우리 좀 이렇게 경영권을 좀 나눠 갖자. 봉기가 난 거죠. 워렌 버핏이 약속한 것처럼 들고 일어납니다. 나 주주, 대주주. 로즈 블럼킨 여사 건들지 마. 너네 엄마들한테 덤비지 마. 이분이 최고야. 이분의 그 아주 하드코어한 그 기업가 정신. 난 그것 때문에 투자한 거야. 너네들 돈 벌었다고 어디 가서 놀러 다닐 생각하지 말고 엄마랑 같이 열심히 일해. 엄마 편을 들어준. 그런데 사실 워렌 버핏도 창업가를 일방적으로 도와주기만 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워렌 버핏이 이렇게 인수할 만큼 위대한 기업에 투자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창업가가 자기가 배우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고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건덕지가 있는 회사에 투자하세요. 그러면 망가질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잡주에 투자할 가능성이 없겠죠.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렇죠. 그 창업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창업자의 전기를 읽어보려면 그 정도 성공한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주식일 거예요. 로즈 블럼킨 여사한테 인생을 배웁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이거든요, 이분이. 네브라스카 주에서 최고 가는 기업가인데 네. 토요일 일요일에도 마트에 나가가지고 소파랑 카페트를 팔고 있대요. 확성기 들고 세일입니다. 사가세요. 그 큰 회사의 회장님이. 네. 그리고 80이 넘었으니까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네. 전기 휠체어,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팔고 있. 확성기 외치면서 하루에 막 6시간, 8시간을 그 매장 바닥에서 다니면서 그러면서 오늘 내가 영업왕이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모습을 존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90 넘어서까지 현업을 떴던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관계라는 게 엄청나게 상호 학습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아지트 자인. 못 들어본 이름이에요. 근데 워렌 버핏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버크셔 해더웨이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나 찰리 먼거 아니다. 아지트 자인이다. 정말요? 네. 왜냐하면 그 스노볼의 핵심 돈 받으면서 남의 돈 쓰는 그 사업을 담당하잖아요. 보험. 그죠? 아, 일부에서 보험이 중요하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 보험의 설계자인 보험 사업의 총괄 아지트 자인 이분이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편안하게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단단한 스노볼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해요. 워렌 버핏, 나, 찰리 먼거, 아지트 자인 3명이 물에 빠지면 아지트 자인을 제일 먼저 구해라. 그 다음에 구하는 건 알아서 하시고 제일 먼저 구하는 건 아지트 자인을 구해라. 왜냐하면 아지트 자인이 없으면 거대한 스노우볼이 뭉개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보험에 대한 애정 그리고 저분과의 인연도 수십 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사람에 대한 신뢰에 대한 것들이 이 인간관계의 스노우볼이 돌아간다.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이 인간관계에 대한 결론을 요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 많은 분들이 수익의 스노우볼에만 관심 있어요. 그죠. 여기서 몇 프로 벌고 어디 넣어서 돌리고. 내 계좌에 스노우볼이 안 붙나? 내 계좌가 막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면 좋겠는데? 그쵸. 도둑놈 심보예요. 자산의 스노우볼은 절대 혼자 돌아가지 않아요. 4가지의 스노우볼이 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네. 깨달은 바를 정리한 거예요. 지금 워렌 버핏 전설의 투자자 책에서 새로 영감을 얻으신 그쵸. 다 나와요. 사람 나왔잖아요. 그쵸. 자산 나왔잖아요. 맞아요. 지식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투자한 기업들이 스노우볼이 돌아갑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쌓을 수 있는 거는 지식이죠. 그쵸. 그래서 워렌 버핏이 백만장자가 되는 1000가지 하면서 책 달달 외우고 네. 현명한 투자자 책 달달 외워서 그 벤자민 그레엄에서 1등 제자가 되거든요. 네. 네,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지식이 쌓이니까 점점 벤자민 그레엄도 와서 나 은퇴할 건데 내 고객 돈 좀 맡겨주고 너가 좀 운용을 해줘. 너만한 제자가 없다. 없다. 그래서 벤자민 그레엄이 돈을 막 몰아줬어요. 그건 그 사람이 지식이 없었으면 그 좋은 사람들이 안 왔을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지식이 쌓이면은 꿀벌처럼 날라듭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 내가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원칙과 관점을 가지고 나만의 스노우볼을 만들어 갈 때, 지식의 스노우볼을 만들어 나갈 때 사람의 스노우볼이 만들어지고 이 사람들한테 배신 안 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이 사람들에게 먼저 내가 기버로서 뭔가를 주잖아요. 네. 줄 게 없으면 지식이라도 줘야죠.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나에게 다시 줍니다. 서로 주고받고 하는 관계 속에서 관계가 계속 더 풍성해져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과 내가 합쳐져서 좋은 자산을 선택하겠죠. 그쵸. 좋은 사람, 뛰어난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투자 기회를 찾을 때 맞아요. 옳은 걸 찾을 확률이 높겠죠? 워렌 버핏이 혼자 있었으면 절대로 시즈캔디를 투자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즈캔디는 캘리포니아에 있거든요. 네. 찰리 몽거가 그쪽에 삽니다. 아. 찰리 몽거가 발굴한 거예요. 자기 동네라 잘 알아. 네. 그러면서 찰리 몽거가 설득한 거예요. 얘는 캘리포니아에 조그맣게 있는 되게 하이엔드의 사탕 가게인데 이거 미래가 좀 밝지 않겠니? 그랬더니 워렌 버핏은 그런 거 전국으로 확산되면 10배, 20배 가겠는데? 이렇게 합의돼가지고 투자를 한 거거든요.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AI가 도와주고 누가 도와줘도 상관없고 나는 MBTI적으로 행동 편향이 한쪽으로 되기 때문에 나의 편향과 정반대적인 편향에 있는 사람과 합을 맞추면은 정말 아름다운 육각형의 인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는 안 되잖아요. 혼자는 안 된다. 부부관계도 이래야 돼요, 사실은. 맞아요. 네, 합이 맞아서 온전한 모습. 근데 워렌 버핏과 찰리 몽고가 그런 쌍둥이처럼 간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자산이 굴러가고 그 자산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기업을 인수를 하고 기업을 통해서 또 새로운 지식이 나오죠.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이 4가지 어떤 그 바퀴가 돌아가면서 새로운 기회들이 계속 창출되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 이 핵심은 결국은 신뢰다 이거예요. 신뢰. 윤활유는 신뢰라는 윤활유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자기가 공공하고 힘들어지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끝까지 지키는 게 신뢰 평판입니다. 그죠. 지식이 정말 많은데 걔는 배신하고 또 등에 칼 꽂고 가까이 하면 안 돼. 경제사범이 되는 거죠. 그죠. 그 평판 있는 순간 괜찮은 사람들은 붙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다 떠나죠. 한 번에. 워렌 버핏이 계속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수익 낸 걸 보지만 워렌 버핏이 말로 한 내용 중에서 제일 많은 내용이 이거예요. 지켜야 된다. 평판을 지켜야 된다. 평판을 지켜야 된다. 이룩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는데 잃어버리는 데는 5분, 10분밖에 안 걸린다. 그리고 또 어떤 유명한 말,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나 스스로를 검열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를 가장 공격하고 싶어 안 달라 있는 악성 루머를 쓰고 싶어하는 신문기자라고 생각해라. 그 기자가 내 옆에서 바짝 붙어서 감시하고 있다고 보면은 기준이 엄청 높아지잖아요. 그쵸. 법을 지키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쵸. 좀 윤리적인 수준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소문조차 나오지 않게 만들어라. 그래서 맥도날드 먹는 거예요. 돌아서서 딴 데서 맛있는 걸 먹겠죠. 자기 주식 거 안 사고 막 남의 거 그치, 삼성전자 다니는데 애플 핸드폰 쓰는데 이 소리라도 들으면 안 된다. 코카콜라 먹는 거예요. 원래 코카콜라 투자하기 전엔 펩시콜라 광팬이었어요. 진짜요? 네. 그 정도까지 올려라, 수준. 네. 윤리적인 수준을 그냥 깔끔하게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의 창업가들이나 사업가분들이 코스닥 상장하고 매출액 몇천억 되고 기업가치 1조, 2조, 3조, 5조 되면 이런 원칙들을 상당히 간과하고 회사 돈으로 막 사택 사고 막 해외 출장 유유성으로 다니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주하고의 신뢰관계 평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는
합법적일 수 있어요. 그쵸, 그쵸. 뭐 대표이사 스톡옵션 받고 뭐 한 달 있다가 퇴사하는 거 법적으로 어떻게 못 걸 수도 있죠. 근데 윤리적으로 그건 욕먹을 만한 행동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윤리적인 기준을 확 올려야 이게 장기 영속 가능하고 행복하다. 행복한 투자. 저도 최근에 저 기사 하나 보고 되게 떠오른 게 있는데 네. 기업인 관점에서 보면 기업을 경영하시거나 어떤 뭐 조금 장사를 하시던 네.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일하겠다고 들어온 직원분이 네. 한 3, 4개월 있다가 네. 저 육아휴직하니까 1년 동안 월급 다 80% 주시고 음. 하겠습니다 하면 마음속으로는 화가 나지만 합법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본인들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기업인들이 됐을 때. 네. 그러니까 네. 역지사지로 서로 생각해야 돼요. 네. 근데 하여튼 회사들이 한국에서는 좀 그런 일단 성공을 하는 게 되게 목적이 된 그런 문화가 많아요. 그런데 워렌 버핏 이 책을 보면요. 워렌 버핏은 이미 20대 때 자기가 목표한 재무적 달성을 다 했어요. 지금 가치로 보면 수십억. 네. 뭐 당시에 돈을 쓰진 않았으니까 충분히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고 또 유유자금으로 자기가 혼자서 굴리면 되니까 네. 경제적으로 이미 자유로워졌었고 실제 은퇴도 했었어요. 네. 근데 은퇴를 한 두세 번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열심히 살잖아요. 계속 다시 열심히 하고 하는 이유는 뭐였을까? 100조, 200조 자산이 생기고 나서도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뭘까? 라고 하면 이건 약간 미국의 창업가들에게 있는 특수한 요인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되게 독실한 청교도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자기의 원칙을 죽어도 지키려고 하고 이 원칙이 1000억 이게 아니에요. 이건 원칙이 아니죠. 이거는 목표라고 하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목적이 가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이 자본주의라는 세상에서 계속 내가 이기는 게임을 하고 싶고 이기는 게임을 해서 큰 돈을 벌어서 결국은 어마어마한 기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냥 계속 이기는 그 게임에서 이기는 그 자체가 되게 희열이 나는 거예요. 항상 얘기합니다. 자기는 이 게임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브릿지 게임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컴퓨터를 안 해요. 그래서 자료도 다 이제 이렇게 그 출력된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컴퓨터를 킬 때가 있대요. 밤 8시, 9시에 혼자 자기 서재에 가가지고 인터넷에 접속해가지고 브릿지 게임을 한대요. 귀여움 열심 면모가 있네요. 그래서 브릿지 게임 너무 좋아하니까 네. 거기서 이기는 걸 좋아하니까 미국 전체 챔피언이신 분하고 네. 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파트너로서 전미 브릿지 이제 대회도 나갈 정도로 네. 열정적으로 이렇게 브릿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은 동력은 무엇일까 하면은 이기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기는 투자, 이기는 게임을 평생 죽을 때까지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거야. 그 밑에를 더 파보면 순수한 호기심. 순수한 호기심. 그리고 아주 순전한 청교도 정신. 청교도 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이 책을 저도 읽어봤는데 책 도입부에 보면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면서 본인이 성공한 기업가들 이 토드 핑클 저자님이 만났을 때 이분도 교수님이고 대단한 분이에요. 맞아요. 예. 기업가 정신을 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공통점 딱 하나만 꼽자면 굶주림이다. 네, 맞아요. 항상 굶주려 있고 더 하고 싶고 뭔가 만족하지 않는 갈망, 결핍. 그게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만 있고 이 청교도적인 어떤 윤리관, 신뢰 이게 없으면 이제 어긋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계속 뭐 테라노스도 있었고 이렇게 단순히 이제 규모와 돈만 쫓다 보면은 그렇게 크게 망가지는데 그런 갈망과 그리고 순수한 어떤 총교도적 정신 이런 것들이 잘 융합이 돼서 시대를 잘 만나서 이런 워렌 버핏 같은 걸출한 인재가 나왔는데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작은 목표를 던져놓고 나는 이제 뭐 10억 정도만 있어도 괜찮아 이러지 말자는 거죠. 뭐 50억만 있어도 돼. 그러면 난 파이어를 할 거야. 이러지 말고 자신의 생업에서도 지속 가능하게 계속 은퇴를 최대한 늦추세요. 왜냐하면 이게 나만의 플롯이에요. 새로운 걸 찾지 마시고 나의 생업에서 찾으시고 나의 투자도 어떤 금액을 정해놓으면 금방 시들어요. 그게 안 돼도 고민이고 빨리 달성돼도 문제가 생겨요. 쓰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복리가 안 되거든요. 워렌 버핏이 60세 이후에 번 돈이 95%입니다.
은퇴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수많은 월스트리트의 부자 중에 한 명인 거지 역사적인 사람이 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대함의 달성을 한다는 거는 뭐 모두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의지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투철한 원칙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워렌 버핏처럼 그냥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나는 이런 태도로 계속 나도 성장하고 내가 투자한 기업도 성장하길 바라고 이걸 1년 하고 할 게 아니라 진짜 다년생 나무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가면 그러면 그 원칙대로 하면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생각을 지난 10년 동안 제가 창업한 다음 계속 어떻게 보면 이 생각을 점점 진화시켜 왔고 결국은 수십 권의 막 뭐 더 넓게 보면 한 100권, 200권 되는 투자책을 많이 읽어봤지만 워렌 버핏으로 귀결되더라고요.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담겨 있다. 예. 이장님 그럼 이번 2부에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책에서 워렌 버핏의 전설의 투자자 책에서 버핏은 스승 벤자민 그레이엄의 후광을 이용해서 아까 1부에서 잠깐 나오긴 했는데 무작정 가이코라는 보험회사에서 찾아가 임원분과 5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대학생활 전체에서 얻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 맞아요. 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배운 겁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여기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시간 얘기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로 치면은 뭐 지금 교보생명의 뭐 임원분하고 그냥 일개 대학원생이 만났는데 30분 이상을 얘기한다는 게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5시간 얘기한다는 뭐냐면 워렌 버핏이 사전에 치밀한 공부를 했다라는 거. 이미 엄청나게 많은 질문 리스트. 우리 PD님께서도 저한테 질문을 지금 많이 하시잖아요. 공부를 안 하면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워렌 버핏 어떤 책입니까? 이 정도 나오겠죠. 안 돼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질문을 하려면 깊이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가이코에 대해서 약점과 강점과 보험산업의 본질과 보험산업의 미래, 가이코가 사실 혁신적이었거든요. 되게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고 있었고 그 이유는 직접 어떤 방문과 우편으로 막 보내가지고 1대1로 이렇게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당대로 보면은 되게 혁신적인 기술 혁신 인슈어테크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전망과 서로의 의견이 달랐겠죠. 워렌 버핏은 다른 상상을 했겠고. 그래서 5시간을 얘기했다는 거는 이 사람도 워렌 버핏한테 감명을 받았다는 거고, 워렌 버핏도 거기서 미친 듯한 몰입으로 보험 산업의 진짜 내가 근본을 다 이해할 거야. 하고 인생의 정말 최고의 학습이었다라고 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공짜 돈을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었다. 야호! 여기서 플롯이라는 개념이 이거구나. 얘를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워렌 버핏은 한 산업을 깊이 있게 분석한다는 것도 여기서 체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산업을 깊이 있게 보려면 그 새롭게 혁신적으로 이렇게 그 성장하는 기업의 경영진들과 깊이 있는 심층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실사입니다. 실사. 그냥 가서 그냥 공장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창업가랑 5시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30분도 막 내가 잘 모르면 사실. 뭐 기술을 설명해 주세요. 1시간이면 끝나죠. 그쵸. 더 가려면 그 기술을 내가 알아야 되고 그 비즈니스 모델을 알아야 되고 이 회사의 약점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대화가 가능한 거죠. 3원계 배터리 지금 잘 만드실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은 LFP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그냥 뭐 좋습니다 하고 도장 찍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깊이 있는 질문을 여러분들도 던지셔야 돼요. 내가 투자한 회사들에 대해서 내가 투자한 회사의 창업가랑 만나서 내가 3시간 이상 얘기할 수 있을까? 5시간은 몰라도 3시간 얘기할 수 있을까? 사실 15분 이상 얘기할 거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스스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 이거죠. HBM, 엔비디아에 언제 납품됩니까? 언제 됩니다 하면 이제 끝나겠죠. 그럼 그 HBM에 들어가는 뭐 앞으로 그럼 유리기판이라는데 그리고 막 적층을 하는 과정에서 먼지 미세 파티클을 뭐 이온 입자로 날리는 방식을 들었는데 이런 걸 언제 쓰실 거예요? 막 이런 깊이 있는 대화들을 하다 보면 5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쵸. 야, 이거 답변 보니까 이게 준비 잘하고 있네. 그쵸. 들으니까 이거 이 정도 가지고는 못 이기겠네. 판단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네요. 깊이 팔수록 본질에 가까워지고 이게
땅 파다가 보면은 광물이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어설프게 파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 남들보다 훨씬 깊이 파야 나한테만 보이는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의장님, 워렌 버핏 전설의 투자자 네. 어떤 분들이 읽어보면 좋을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이 책은 그냥 중학생들부터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쉽습니다. 예. 전문 용어도 최대한 적고 이 강의를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설명을 매우 쉽게 해주세요. 주주서하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 워렌 버핏이 직접 쓴 글들은 마음 먹고 읽어보시고 사실 주주서한을 읽기 전에 이 책을 뭐 개념서적처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흩뿌려져 있는 그런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들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초 입문서 정도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의장님, 워렌 버핏 책에서도 그렇고 네. 주주서한도 그렇고 소개하는 걸 보면 항상 워렌 버핏이 시즈 캔디스 같은 위대한 기업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정말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시즈 캔디스 하면 그냥 상 만드는 회사한테 그게 뭐 애플이나 구글, 엔비디아 이런 데보다 위대한 회사인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시즈 캔디스는 어떤 회사고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길래 가장 성공적인 투자로 워렌 버핏이 뽑는 겁니까? 일단 장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목이 달콤함에 투자한 버핏, 달콤한 수익. 달달구리를 좋아하세요. 간식 많이 먹어요, 보면. 맞아요. 항상 그걸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즈 캔디의 연간 매출액을 보시면 인수한 다음에 수직 상승을 합니다. 수직 상승. 네. 그래서 초기에 투자한 금액이 2,500만 불인데 누적으로 수익금이 2 빌리언, 한 20억 불 정도 되죠. 네. 멀티플이 80배 수익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카콜라랑 비교하면 코카콜라 수익이 뭐 24년도까지라고 하면 한 33배 정도 되거든요. 네. 금액으로는 크겠어요. 투자한 금액이 컸으니까. 네. 근데 배수로 따지면은 이거 따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80배라는 수익이. 수익률이 엄청나요. 네. 그리고 코카콜라를 투자를 하는 이 노하우가 근본으로 올라가면 시즈캔디입니다. 시즈캔디가 더 우선이었고, 자, 시즈캔디가 어떤 회사였냐면 캘리포니아 인근에서 지역에서 유명했던 되게 고급 브랜드의 캔디였어요. 그럼 여자친구한테 선물할 때 좀 이거는 준비한 것 같은 느낌. 예. 꽃이나 이런 거보다 좀 더 이거는 사랑 고백할 때 싸구려 캔디 주면은 욕 먹잖아요. 제가 발렌타인데이 때 제 초콜릿을 와이프 사다 줬는데 페레로 로쉐를 사야 되는데 눈이 어두워가지고 옆에 비싼 걸 샀는데 이게 중국산인 거예요. 안 돼요. 와, 그날 그냥 아주 확실한 브랜드를 선물해야 돼요. 브랜드 그 정도일 때 야, 이 정도면 진짜 요 브랜드가 그런 브랜드였어요. 하이엔드. 선물하기 좋은 거. 그런데 이 지역 바깥에선 유명하지 않았어요. 투자의 논리는 뭐였냐면 약간 지역에서 유명한 브랜드를 전국구로 확산을 시켜서 이 브랜드가 미국인이 모두 사랑하는 브랜드로 만들면 곱하기 10배, 20배가 되겠다. 이런 가설하에 투자를 했는데 가설보다 훨씬 잘 됐죠. 야, 그렇죠. 10배, 20배가 아니라 80배. 네. 그런데 또 장점 뭐냐면 시즈캔디 매출이 올라가고 이익이 나오고 배당이 나오고 하면은 여기도 뭡니까? 플롯이에요. 그렇죠. 회사가 여기 캔디 회사에 연구 개발이 필요합니까? 시설 투자 이런 거. 캔디 회사에 새로운 특허를 내야 돼요? 그런 거 없죠. 필요 없죠. 네. 신기술 개발을 해야 돼요? 필요 없어요. 그냥 브랜드 유지하면서 잘 점포 늘리고 판매를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가 별로 없죠. 달달구리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기 삼성전자는 맨날 뭐 나와서 공장 만들어야 되고 20조, 50조 막 투자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삼양라면의 이익률이 좋은 게 물론 연구를 하시죠. 신제품은 많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막 수십조 원을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코카콜라도 당연히 그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브랜드를 고민하겠죠. 근데 신약 개발하는 데랑은 비교가 안 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잉여 현금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잉여 현금, 공짜 돈, 누구한테 빌려온 돈이 아니라 막 늘어나는 공짜 돈, 플롯이죠. 주체를 못하고 제발 누가 이거 좀 불려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돈. 시즈캔디에 공짜 돈으로 또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워렌 버핏이 인수했기 때문에. 그쵸. 대주주니까. 항상 그래서 왜 제가 대주주를 하냐? 현금이 메인 타겟인 거예요. 현금이 잔뜩 쌓아내면 저걸 가지고 내가 불릴 수 얘는 좋은 ATM 머신이 될 거야. 지금은 1억 불을 만드는 ATM 머신인데 한 5년, 10년 지나면
얘가 1억 불이 아니라 20억 불을 만드는 ATM 머신이 될 거야. 그 현금으로 나는 또 다른 ATM 머신을 살 거야. 코카콜라 된 거죠. 의장이 그러면 네. 우리가 흔히 워렌 버핏 하면 기술주를 믿지 않는다, 네. 투자 안 한다 할 때 뭐 배당 것 여러 가지 막 논리가 나오는데 네. 기술주는 설비 투자나 연구 개발이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랑 좀 맞닿아 있는 거예요, 맥락이? 그쵸. 그래서 싫어합니다, 워렌 버핏은. 그런데 저는 기술주의 아주 딥테크 영역에 투자하거든요. 네. 네. 근데 마치 찰리 먼거가 필립 피셔나 이런 어떻게 보면 퀄리티 투자를 받아들이면서 워렌 버핏의 이론을 좀 더 진화시켰잖아요. 네. 저는 워렌 버핏의 이론에다가 나름의 기술주 투자에 대한 저만의 생각을 그래도 저는 판매 단가와 네. 판매 개수 나오는 거 위주로 소재 부품 장비에만 투자를 하거든요. 저의 컴포트 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나오는 신약 개발이나 뭐 영화 투자 이런 건 안 하는 거예요.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워렌 버핏의 원칙에다가 저만의 약간 살짝의 살을 붙인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는 생각할 수 있겠으나 워렌 버핏은 뭐 애플을 투자하기도 했지만 애플 투자한 건 기술주로 투자한 게 아니라 브랜드로 투자한 거죠. 미국인이 사랑하는 브랜드. 애플이 투자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워렌 버핏이 바뀌었다 그랬는데 네, 저는 안 바뀌었다고 본 거예요. 브랜드에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워렌 버핏이 그걸 왜 투자했어요 하면은 내 손녀도 쓰고 사람도 쓰고 다 쓰더라고. 그 얘기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니까 필립 피셔 마인드로 그리고 사실은 시장 조사하는 실사 차원에서 봤더니 주변에 미국 사람들이 다 쓰네. 이거는 영속하는 브랜드가 되겠네 하고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현금도 잘 벌. 그래서 뭐 카메라가 뭐 성능이 좋아 아니 뭐 이런 CDM 이런 게 아니다. 강력한 브랜드다. 미국은 성장한다. 장기 영속한다. 이런 거죠. 근데 미국인이 좋아한다 이 브랜드. 네. 간단하네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서 1등이다. 이런 거죠. 의장님 워렌 버핏이 다른 책에서 읽어볼 수 없었던 굉장한 인사이트가 이 책에 담겨 게 뭐냐고 하면 행동금융학이라는 거에서 저자분이 굉장히 깊게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행동금융학 이게 뭔가요? Behavioral Economics. 그래서 경제학에 사실은 행동 심리학을 융합을 시킨 건데 이거 사실 완전 전문가가 찰리 먼거예요. 그래서 찰리 먼거의 진화된 모습을 워렌 버핏이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인지적인 오류들이 많잖아요. 워렌 버핏의 인지적인 오류 되게 많습니다. 워렌 버핏도 실수를 많이 했다면서요. 항공주 성애자라고 그러죠.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네. 이거 영어로 진짜 그대로 성애자라고 놀리거든요. 찰리 먼거가. 워렌 버핏 놀릴 수 있는 사람은 찰리 먼거니까. 그쵸. 그래서 찰리 먼거가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맨날 어디 돌아서면은 항공주를 사더라? 코로나 때도 델타 항공 샀잖아요. 물렸어요. 또 물렸어요. 손실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도 계속 샀어요. 그거는 인지적인 편향인데 그냥 비행기를 좋아해요. 워렌 버핏 비행기를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한다. 그래서 동네에서는 되게 저렴한 차량을 몰고 다니죠. 저렴하게. 집도 뭐 별로 안 검소하다. 수십 년 동안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닌 사람이에요. 비행기를 좋아해요. 비행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차를 탈 필요가 없어. 나는. 비행기 타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비행기는 정말 화려한. 정말 화려하고 좋은 거. 그래서 좋아하다 못해 미국 최고의 자가용 비행기 임대업을 하는 넷제트라는 회사는 인수하죠. 거기에 최고의 고객이 됩니다. 진짜요? 근데 이걸 내가 그냥 돈 내고 쓸 때랑 투자의 관점은 다른데 이게 별로 수익이 안 좋은. 그래서 항공기 들어간 회사들은 다 좋은 투자가 아니었어요. 오류죠, 오류. 근데 이 오류를 불사하고 다 덮었죠. 더 좋은 투자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코카콜라나 이런 어마어마한 질레트나 어마어마한 수익을 준 투자가 있었기에 묻힌 거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로만 보면 꽤 큰 손실을 계속 보고 있다. 실적으로. 그리고 어렸을 때 신문 돌렸잖아요. 언론사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도 인수를 하는데 인수한 언론사가 상당히 여러 개 있습니다. 돈 벌자고 한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 워렌 버핏이 버크셔 주주들한테 주주 서한에 변명을 늘어나요. 뭐 딱히 이거는 뭐 돈 벌자고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많이 벌었으니까 요 정도는 제 재량으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또 양심적이거든요. 마음의 소리를 다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주주서한 보면 그렇게 이해 안 가는 서신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언론사 사주가 되고 싶다. 의지예요, 의지. 어렸을 때. 내가 배달했는데 내가 이제 대표야.
그게 뭔가 이렇게 그 자아 실현이 되나 보죠. 네,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언론사는 그렇게 손실은 보진 않아요. 최소한의 어떤 수익은 줍니다. 어마어마한 손실을 줬던 게 있는데 이 인지적 오류가 제일 컸어요. 저도 사실 이런 인지적 오류에 안 빠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냐면 약간 권위에 휩쓸리는 거예요. 권위예요. 네, 권위에 휩쓸리는 오류. 그것도 행동경제학에도 있습니다. 네. 누군가 엄청난 책의 저자가 왔어요. 그러면 뭔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맞을 것 같아요. 엄청난 책의 저자니까. 그쵸. 네, 그래요. 대가니까. 네, 대가니까. 그래서 월가의 대가는 뭡니까? 월가 최고의 증권사들 막. 뭐 JP모건. 네, 있죠. 당시에 월가 최고의 채권 트레이딩 1등 회사가 있었어요. 살로몬 브라더스. 네, 그래서 그 회장님이 오라고 하면 가가지고 막 위스키 마시고 이렇게 막 멋지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살로몬 브라더스 회장님이 내가 요즘 사업하다 보니까 조금 자금이 조금 필요한데 워렌 버핏 회장님 조금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이게 조금 넣은 거예요. 네. 근데 그 금액이 컸어요. 근데 이분은 크게 생각 안 했죠. 워렌 버핏은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면 야 미국 1등의 증권사가 망하겠어? 그쵸. 그래서 본인은 단기 투자한다고 투자를 했어요. 네. 약간 벤자민 그레엄의 마인드로 그렇게 묻고 따지지도 않고 실사도 안 해보고 그냥 재무제표 보고 이거 안전하겠네. 숫자 보니까 괜찮네. 괜찮네. 1등 회사가 날아가겠어? 투자했는데 수십 년 동안 살로몬 브라더스의 어떤 스캔들도 없었거든요. 네. 워렌 버핏 투자하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터진 거예요. 금융 위기급으로 왔어요. 진짜요?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검색해 보시면은 미국 국채 스캔들이라고 나와요. 그 정도예요. 미국 국채 스캔들 사건. 네, 여기 카메라 조금 봐주시면. 네. 그래서 미국 국채 스캔들 사건의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는 워렌 버핏 사진이 뜹니다. 맞아, 저도 예전에 기사로 본 것 같아요. 네. 청문회 나왔고. 그럼 궁금하죠. 재무적 투자자로 잠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왜 청문회 나가야 돼요?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표용준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워렌 버핏의 윤리성이 나옵니다. 워렌 버핏이 그런 인지적 편향에 의해서 약간 위대함, 평판 엄청 좋고 브랜드가 있는 것에 많이 혹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물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 전환사채로 투자했어요. 채권으로 그냥 갖고 있으면서 내 돈 내놔 하면서 상환권을 요구를 해도 되는데 네. 굳이 그걸 주식으로 전환을 하고 그러면서 그 주식이 워낙 커가지고 대주주가 돼버려요. 이 스캔들이 터진 다음에 그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뭔가 크게 터져서 네. 거의 엄청나게 망하기 직전이요. 망하기 직전인데 그럼 나는 빨리 내 채권 그죠? 내 돈만 빨리 줘. 이래야 되는데 거꾸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 상환권을 포기를 해버리고 주식으로 바꿔서 본인이 대주주가 돼서 수습을 내가 해야 되잖아요. 임시 회장을 맡고 왜냐하면 다른 경영진들이 다 범죄자잖아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렇죠. 사기를 쳤어요. 정부 상대로. 진짜 네. 미국 1등 네. 증권사가 채권회사가 네. 수치 조작을 해가지고 네. 등치를 버풀려서 정부 상대로 더 많은 거래를 하려고 사기를 쳤어요. 장부 조작을 한 거죠. 네. 분식회계 하듯이 그게 이만큼 걸린 거예요. 오랫동안 해왔다가 터진 거예요. 네. 아무런 책임이 없는 워렌 버핏이 내가 회장님이다 하고 청문회에 나가니까 거기서 청문회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당신이 왜요? 너는 잘못이 없네. 굳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워렌 버핏이 한 말이 저는 이 모든 내용 중에 가장 감동적이에요. 워렌 버핏의 실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잘 된 거는 누구나 좋고 좋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워렌 버핏이 위대해진 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역경을 극복했느냐, 어떻게 위기의 상황에서 윤리적으로 거꾸로 그거를 기회로 만들어서 신뢰를 오히려 증폭을 시켰냐를 봐야 되고 그게 살로몬 브라더스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미국의 몇 번째 안에 드는 부자라서 사실은 아쉬울 게 없다. 살로몬 브라더스의 내 대주주긴 한데 이거 말고도 자기는 자산이 훨씬 많다. 근데 여기에 내가 회장으로서 이렇게 책임지러 나온 이유는 뭐겠냐. 미국의 위대함을 위해서 나왔다는 얘기를 해요. 미국의 위대함. 네, 미국이 계속 장기 성장하는 게 나는 그걸로 돈 번 사람이고 계속 가야 되는데 미국의 금융시장이 심장인데 그게 흔들리면 되겠냐. 3단 논법. 설득되죠? 그쵸. 나는 미국의 위대함에 계속해서 돈을 벌었는데 지금 큰 위기가 터졌는데 내가 이거를 수습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돈을 버냐? 그쵸. 그래서 나는 이걸 해결하러 나왔다. 그러면서 무서운 얘기를 해요. 이건 찰리 먼거가 말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형 그러면 안 돼. 그랬는데 나의 모든 재산을 걸고 얘를 다시
원상 회복시켜 놓겠다. 윤리성과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서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다시 만들겠다. 믿어달라. 근데 내 전 재산을 걸고. 예. 굳이 그 말을. 굳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그래? 원래는 살롬 브라더스 채권 트레이딩하는 라이센스를 박탈하려고 그랬어요. 정부 상대로 사기를 쳤으니까. 그게 수순이잖아요. 맞아요. 자격 상실. 그런데 자격 상실을 시키면 얘는 진짜 파산이죠. 무조건 파산. 네. 자격 상실을 안 시켜요. 그러고 나서 2년, 3년 후에 실제로 회사가 건전해지고 매출도 올라가고 이익도 올라와서 워렌 버핏은 돈을 벌어서 나왔습니다. 진짜요? 야. 그런데 다 지나고 나서 워렌 버핏이 하는 말이 일생일대의 실수였다. 정말 후회되는 일이고 진짜 힘들었다. 마음고생했겠죠. 그쵸. 그래서 리만 사태 때 개입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개입을 했었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리만 사태 때 저때 살로몬을 살려줬으니까 리만도 살려주세요. 안 하는 거예요. 너의 전 재산을 걸고 안 해. 너무 힘들었어. 이러는 거죠. 야, 근데 결국에는 행동금융학으로 치면 워렌 버핏도 그 권위에 어떻게 보면 눌리는 그 편향에 의해서 평소 같으면 정말 면밀하게 검토했을 때 그냥 믿고 돈 넣었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 사례 사실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사례가 시리즈가 있어요. 있어요. 40대 초반에도 계속 있었고 이렇게 막 유명한 재보험회사 이러면 자기는 보험회사였잖아요. 네. 보험회사 위에 킹이 재보험사거든요. 재보험사에서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보험사 인수했다가 또 한참 동안 수익 못 내고 고생하고 그럼 뭐냐면 권위에 눌려가지고 실사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워렌 버핏 정도 되는 사람도 그게 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저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그냥 계속 빠질 수 있겠네요. 거꾸로 보면 워렌 버핏하고 우리랑 별 차이 없다고 좀 이렇게 위안 삼을 거죠. 그러면은 뭐 어쨌든 이렇게 손실을 보면 안 되잖아요. 이 책에서 혹은 워렌 버핏은 그런 걸 어떻게 좀 극복을 하고 줄여보려고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식이 있을 텐데 결국에는 실수를 하더라도 다른 데서 많이 벌면은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복기예요. 복기. 기록이에요. 그리고 혼자 기록하면 안 돼요. 본인이 실수한 거를 기록해야 돼요. 나 이거 투자를 잘못해서 까먹었는데 이 까먹게 된 계기는 내가 이런 잘못된 생각 카더라 통신 듣고 유튜브 하나 보고 매수 추천 듣고 사서 이 모양 됐네? 쓰고 후회를 하잖아요. 합리적으로 비평을 해보고 그거를 혼자만 갖고 있으면 성장을 안 해요. 아내분한테 보여줘야 돼요. 아내분한테요. 야, 그건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아들한테도 설명을 해야 돼요. 아유. 사방팔방 설명을 해야 돼요. 진짜요. 워렌 버핏이 그랬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저는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주주서한에다가 자기가 잘한 것보다는 못한 거를 더 내세워요. 정말 수익률이 제일 잘 났던 한 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습니까? 올해 찬란한 실적을 냈습니다. 박수! 그쵸. 이걸로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3년 전에 미국의 신발 회사에 투자했거든요. 워렌 버핏이 진짜 한 얘기입니다. 근데 신발 회사가 지금 와서 보니까 미국산 신발이 안 팔린 시대가 됐어요. 다 중국산. 미국에서 제조되는 신발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발 회사 투자한 게 자그마치 가치가 제로가 됐어요. 그 얘기를 하고 말미에 자기 실적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역사상 가장 돈을 많이 버는데 3년 전에 제가 날려먹었습니다라고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자신의 인지적 편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스스로의 훈련이죠. 훈련이다. 남들한테 사방팔방 얘기해서 나를 채찍질해라. 그럼 사람들이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거 도대체 왜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맞아요. 내가 힘들게 이거를 해명을 해야 되면 올해 수익이 많이 나서 기쁜 마음이 사라지겠죠. 그럼 나는 평정심을 가져갈 수 있겠죠. 중용을 지키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행동경제학을 자신에게 이식을 해가지고 나의 행동이 이 틀 안에서 잘 순탄하게 작동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가는 거죠. 시스템을. 그걸 단순히 윤리가 아닙니다. 진짜로 윤리였으면 그때 깨지자마자 그 해 바로 했을 텐데. 그쵸. 이걸 잘 숨겨놨다가 꽁쳐놨다가 대박이 냈을 때 중화시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를 잘 이끌어나가기 위한 투자 멘탈을 만들어가는 또 기법이. 이게 찰리 먼거부터 이게 배워온 거다. 맞아요. 찰리 먼거는 완전 심리학의 대가입니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본인이 탐독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 이렇게 두껍거든요. 네. 그걸 거의 암송하면서 자기가 심리학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찰리 먼거는 행동 심리학의 대가입니다. 네. 의장님, 제가 요 책을 읽어보니까 버핏은 책에서 그 저자분이 이분이 워렌 버핏을 6번이나 직접 만나고 그 저자분도 네.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요. 네네네네. 그 정도로 오랜 기간 만나고 그 사진 모으기 버핏 어깨 네. 동무하는 그런 사이인데 네. 책에서 버핏 몇 번이나 말했지만 주주선에서도 얘기했겠지만 현금 보유는 어리석은 일이라 라고 강조하는 답변을 했는데요.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만 보유하면 돈이 녹아내린다라는 의미로 얘기한 게 맞는 거죠, 의장님? 근데 사실은 버핏은 엄청난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버크셔가 유명한 게 언제나 현금이 너무 많은 게 문제거든요. 맞아, 제가 지금 다음 집 네. 하려고 이제 그거죠. 네.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투자를 찾죠. 그래서 왜 이렇게 현금 많냐라고 하면 열심히 찾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투자할 때가 당장은 없어서 네. 그렇더라고요. 이 조건에 안 맞겠죠. 너무 자신들의 그 레인지에 들어올 만큼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거나 비싸거나 아니면 그 자신들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 차원가들의 자질이나 소질들이 딱히 맞지가 않을 경우에는 안 하겠죠. 그런데 그 조건이 부합한다고는 정말 투자를 하고 싶어 하고 현금보다는 미국의 장기 성장에 반짝거리는 그 차원가가 10년, 20년, 30년 이 자산의 증식과 그리고 진화의 모습을 지켜보는 거를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좋은 주식을 사는 거는 좋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현금 보유량이 항상 많아 보이는 건 뭐냐면 역시나 다시 돌아서 일부러 팔아서 현금이 생긴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세상에서 매우 우량한 보험사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현금이 유입이 되죠. 보험료 납입을 하니까 고객들이 현금이 늘어나요. 또 이 보험사에 유휴 현금으로 투자한 것도 수익률이 탑티어죠. 그렇죠. 또 요것도 늘어나죠. 코카콜라 버는데 투자 별로 안 해도 되죠. 그렇죠. 현금이 또 늘어나죠. 이런 게 수십 가지입니다, 지금. 몇십 년 동안 쌓아놓은 게 그냥 현금 머신들이 너무 많으니까. 버핏은 투자하는 족족 다 플로트. 유휴 현금들이 있는 기업에만 투자하니까 얘는 ATM 머신이 50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눈 깜빡하고 좀 근면성실하게 투자 대상을 안 찾으면 현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빨리 써 제끼는 게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업을 팔아서 지금 위기가 올 거니까 내가 돈을 마련했다 그 개념이 아니네요. 네. 뭐 얼마 전에 어떤 주식을 뭐 몇 조를 팔았느냐 하는데 뭐 2조, 5조 이런 거는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퍼센트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미미한 거거든요. 거의 그냥 제가 오늘 나 커피 한 잔 먹고 100만 원 뭐 이런. 그래서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버크셔 입장에서는 계속 막대하게 늘어나는 현금을 감당할 만큼 좋은 투자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처치곤란해 어떻게 보면 현금을 소진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자주 하죠. 우리는 공감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메커니즘대로 수십 개의 플로트들, ATM 머신들이 있기 때문에 현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일부러 막 공격적인 매각을 통해서 현금 만든 게 아니라 매각도 일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그냥 계속 돈이 들어와요. 계속 돈이 들어온다. 좋습니다. 의장님, 저희가 이렇게 워렌 버핏 전설의 투자자 책과 버핏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요. 5분짜리 영상, 30분짜리 영상 하나 보고 나서 워렌 버핏을 이해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책 한 권은 반드시 읽어야 되고 그러면 이 책이 상당히 입문서로 좋다. 그리고 더 좋기는 찰리 먼거의 그 영감 있잖아요. 그 책도 읽어보시고 워렌 버핏의 주주서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3-4권, 5권 이렇게 읽어보면 입체적인 워렌 버핏이 보여요. 또 전기가 공식적으로 나온 게 스노볼이 있죠. 또 우리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소개를 해드렸었고 그런 책들을 꼭 많이 보시라. 그래봐야 100시간 이내예요. 근데 워렌 버핏 공부 저는 수천 시간 한 것 같거든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나의 투자 원칙과 나의 투자 관점을 만들어주는 데는 정말 이거는 자본주의의 성경이에요. 자본주의 바이블이다. 바이블이에요. 자, 그럼 그 성경의 핵심 메시지 몇 가지를 마무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젖소에 비유합니다. 사람들은 젖소들을
가치를 매겨요. 기업 가치, 주식 가치. 근데 주식에만 관심 갖는 거를 젖소 가치를 막 목숨 거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워렌 버핏은 그 젖소들이 만들어내는 우유 공급량을 봐요. 매출과 이익과 그 회사의 그러면 이 젖소들이 건강해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냥 가격만 매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과 가치의 차이를 요 문구로 보여줍니다. 워렌 버핏이 직접 한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워렌 버핏의 기업 선택 기준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업을 이해하고 있는가? 안정적인 산업인가? 장기 경쟁 우위가 있는가? 경영진을 믿을 수 있는가? 이 매수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은가? 사람들이 막 흥분할 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능력 범위, 나는 반도체 투자해? 거기서 하라는 거예요. 막 산업을 10가지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늘리면 안 된다? 네, 산업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산업이 한 3, 4개, 4개? 그 이상이 되면은 사실은 직장 다니시면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공부해서 아는 산업? 네. 보험 산업을 알잖아요, 워렌 버핏은. 네. 그리고 코카콜라 달달구리 산업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능력 범위 안에서 머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소부장을 하는 겁니다. 반도체 소부장, 뭐 로봇, 인공지능 이쪽으로 하고 그 안에서 이제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도 해자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해자, 사업 모델적인 해자, 코카콜라는 브랜드 해자. 네. 뭐 라면도 마찬가지죠. 신라면 그쵸. 브랜드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항구적인 경쟁 우위가 있냐? 한국이 계속 이 경쟁 우위가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조선 앞으로 몇 년 갈까? 반도체 지금 TSMC랑 경쟁 구도에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진을 믿을 수 있는가? 네. 한 번 잘못했던 사람은 그냥 일단 배제하는 게 좋아요. 사람 안 변하기 때문에. 네. 막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안 믿는 게 편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끼리는 그럴 수 있어도 모르는 남인데 저 창업자가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한 번 잘못했던 사람은 일단 제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잘하고 잘하는 사람이 또 잘한다. 인수 가격 합리적이어야 된다. 위대한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없을 때는 마이너 투자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수할 수 없으니까 난 워렌 버핏하고 전혀 다른 포지션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워렌 버핏도 진짜 자기가 ATM 머신으로 산 물건을 인수하지만 애플 같은 데는 인수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들어가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모조 다이아몬드를 통째로 소유하는 것보다 최상급 다이아몬드의 일부를 소유한 편이 낫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 너무 좋고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항상 이렇죠. 이제 과거를 보면서 막 썰을 풀기는 쉬워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릅니다. 잘 보이는 백미러를 통해서 시장을 보면 항상 모든 게 쉬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한 달 전에 대한 거를 막 해설하는 거를 즐기지 않아요. 그렇게 해봐야 컨텐츠는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 전망이에요. 그쵸.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죠. 앞으로 AI 버블일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답을 드려요. 아니요. 네. 앞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 어떨까요? 저 좋다고 생각해요. 저 작년부터 이 얘기 했어요. 버블이냐 아니냐? 작년 10월부터 머니투데이 아예 칼럼 쓰면서 네. 그냥 아예 대놓고 얘기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백미러 투자자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전망을 하고 나만의 포지션을 가져가고 싶은 거죠. 워렌 버핏은 그런 것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실적과 상관없이 자기는 5년, 10년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백미러가 아니라 앞에 10년을 내다보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1년, 2년 돈 바짝 벌어서 내가 파이어족이 돼야지. 이러면은 이제 금도끼를 못 받아요. 네. 그게 사실은 잔기술이거든요. 네. 진짜 본질에 가까워지려면 10년, 20년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관점이 있어야 되는. 정확히 워렌 버핏과 같지 않아도 돼요. 지금 코카콜라 투자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 자기만의 방법론, how to, 어떻게를 배우라는 거죠. 그 밑에 보면 why가 있는 거죠. 왜? 호기심, 창업가 정신, 이거에 충만해가지고 청교도적 청렴성 이런 걸로 무장을 하니까 방법론도 멋진 방법론이 나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결과물 왓이라는 거 아웃컴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을 이 책을 통해서 배우시더라도 결과물에 집중하지 마시고 방법론, 그 방법론 근저에 있는 왜,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훨씬 재밌게 워렌 버핏을 공부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의장님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책 얘기는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이 정도 하시죠. 네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주용 의장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